서울역 대합실에서 일어난 눈물과 분노의 이야기. 지금 바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86년 11월의 어느 밤, 서울역 대합실은 여전히 잠들지 않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긴 의자들마다 사연 많은 사람들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어떤 이는 다음날 새벽차를 기다리며 얕은 잠에 빠져 있었고, 어떤 이는 갈 곳 없어 이곳을 임시 숙소 삼아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다. 대합실 곳곳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간간이 들려오는 기침 소리와 코 고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울려오는 기차 경적이 이곳의 밤을 채웠다. 정희는 구석진 벤치에 앉아 손때 묻은 가방을 품에 꼭 안고 있었다. 20살이 갓 넘은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래도 꺾이지 않는 의지가 여전히 눈빛에 남아 있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온 지도 벌써 석 달. 처음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했다. 오늘도 백화점 판매직 면접에서 떨어졌다. 이유는 경험 부족. 경험을 쌓으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구하려면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모순된 현실 앞에서 그녀는 무력감을 느꼈다. 정희야, 또 여기 있네. 익숙한 목소리에 정희가 고개를 돌리자 민수가 피곤한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다. 25살의 민수는 정희보다 몇 살 위였지만 고된 공장일로 인해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작업복 냄새가 여전히 몸에 배어 있었고 손톱 사이사이에는 기름때가 끼어 있었다. 그럼에도 정희를 보는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민수 오빠도 늦었네요. 야근이었어요? 응. 납품 일정이 빡빡해서 밤 10시까지 했어. 너는 오늘 면접 어땠어? 정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다. 민수는 그 표정만 봐도 결과를 알 수 있었다. 같은 고향에서 올라온 둘은 서로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민수는 정희 옆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작은 봉지를 내밀었다. 길에서 호떡 사왔어. 아직 따뜻할 거야. 고마워요. 정희가 호떡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설탕과 견과류의 고소함이 입안에 퍼졌다. 그제서야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면접을 앞두고 긴장한 탓에 아침도 거르고 면접이 끝난 후엔 낙담한 마음에 식욕이 없었던 것이다. 대합실 한편에서는 구두 닦기 박 아저씨가 마지막 손님의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이곳 서울역 대합실의 터줏대감 같은 존재였다. 언제부터인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구두를 닦으며 살아가는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다만 젊은 청춘들에게 유독 친절하다는 것만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박 아저씨는 손님을 보내고 나서 도구들을 정리하며 정희와 민수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두 젊은이가 호떡 하나를 나누어 먹으며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아리게 했다. 자신도 한때는 저런 나이였고 저런 꿈을 품고 살았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세월은 많은 것을 앗아갔고 이제 그는 이 차갑고 넓은 대합실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전부였다. 아저씨, 수고 많으셨어요. 민수가 인사를 건네자 박 아저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고생들 하네, 젊은 것들이. 호떡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요. 정희가 수줍게 대답했다.
박 아저씨는 정희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럴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억누르곤 했다. 대신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정희에게 내밀었다. 이것도 받아. 내일 아침 든든하게 먹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정희가 손사래를 쳤지만 박 아저씨는 고집스럽게 돈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받아, 받아. 아저씨가 주는 건데 뭘 그래. 젊은 것이 잘 먹어야 힘도 나는 거 아니가.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감사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질투 같은 것이었다. 정희에게 친절한 것은 고마웠지만 왜 유독 정희에게만 그렇게 각별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합실의 사람들은 하나둘 잠에 빠져들었다. 정희와 민수도 피로에 겨워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형광등 불빛은 여전히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다. 박 아저씨는 자신의 자리에서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정희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서울역 대합실의 긴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수많은 사연을 품은 사람들이 각자의 꿈과 절망을 안고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들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치열하게 살아갈 것이었다. 하지만 이 밤만큼은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나누며 묘한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정희와 민수, 그리고 박 아저씨. 아직 그들 자신도 모르는 운명의 실이 이미 그들을 엮어가고 있었다. 새벽 5시 반 공장 사이렌이 울리기 전에 민수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보낸 밤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희 곁에서 잠들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녀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민수는 소리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수를 간단히 마친 후 민수는 정희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다. 정희야, 일어나. 나 공장 가야 해. 벌써요? 정희가 부스스한 머리를 감싸며 눈을 떴다. 응. 오늘도 일찍 들어가래. 너는 뭐 할 거야? 오늘은 명동 쪽 사무직 면접이 있어요. 오후 2시에. 민수는 주머니에서 마지막 남은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정희에게 건넸다. 이거라도 받아. 아침 먹고 가. 오빠는 어떡해요? 나야 공장 식당에서 해결하지. 걱정 마. 민수가 떠나고 나서 정희는 혼자 남겨진 대합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른 새벽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여전히 몇몇은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 중에는 어젯밤 친절을 베풀어준 박 아저씨도 있었다. 그는 구두 닦기 도구들을 베개 삼아 웅크리고 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정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오전 시간을 때우기 위해 정희는 여감 목욕탕에 들렀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그녀는 오늘 면접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지난 3달 동안 수십 번의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학력도 경험도 연줄도 없는 시골 출신 아가씨가 서울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한편 민수는 구로공단의 섬유공장에서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다. 단조로운 작업의 반복이었지만 조금이라도 집중을 놓치면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기 일쑤였다. 공장 내부는 섬유 먼지로 가득했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민수는 잠깐의 휴식을 얻을 수 있었다. 야, 민수야. 너 또 서울역에서 잤지? 옆자리 동료가 놀리듯 말했다. 어떻게 알았어? 얼굴에 다 써 있잖아. 벤치에서 자면 목이 뻐근해지는 거 나도 경험해봐서 안다고. 돈 좀 모으면 원룸이라도 구할 건데 아직은 그것도 쉽지 않네. 그런데 서울역에 같이 있던 그 아가씨는 뭐야? 여자친구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밥만 씹었다. 정희와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웠다. 고향 친구이자 서울에서 서로 의지하는 사이이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애매한 관계였다. 정오가 지나서 정희는 명동의 한 무역회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면접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손끝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긴장되는 마음을 달래려 해도 쉽지 않았다. 정희 씨, 들어오세요. 면접실에 들어가자 중년의 남성 2명이 앉아 있었다. 정희는 정중히 인사를 한 후 의자에 앉았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남도 보령에서 올라온 정희라고 합니다. 비록 경험은 부족하지만 성실함과 끈기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보령이면 참 먼 곳에서 왔네요. 서울 생활은 어떻습니까?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는 많이 적응했습니다. 면접은 15분 정도 진행되었다. 질문들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읽기는 어려웠다. 면접을 마치고 나온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다. 잘했다는 확신도 망쳤다는 절망도 없는 애매한 상태였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정희는 서울역 앞 옥분여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곳은 하룻밤에 1,000원이면 잘 수 있는 허름한 여관이었지만 정희와 민수에게는 소중한 쉼터였다. 40대 후반의 옥부는 겉으로는 까칠해 보였지만 속정이 깊은 여자였다. 어머, 정희야. 오늘 면접은 어땠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 젊은 게 뭘 그렇게 서두르나. 때가 되면 다 되는 거야. 옥분의 위로는 투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희는 작은 방에 짐을 풀고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았다. 서울역 광장은 여전히 분주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저녁 무렵 민수가 공장에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정희를 보는 순간 미소를 지었다. 면접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이번엔 될 거야.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 둘은 여관 근처 포장마차에서 간단히 저녁을 해결했다. 라면 한 그릇에 계란 하나씩 추가한 것이 전부였지만 함께 나누어 먹으니 그럭저럭 배가 찼다. 민수 오빠 가끔 고향 생각 안 나요? 물론 나지. 특히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 너는? 저도요. 그런데 이상해요. 고향에 있을 때는 서울이 그렇게 그리웠는데 막상 여기 와서 살아보니 고향이 더 그리워져요. 그게 사람 마음이야.
없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란 게. 포장마차 아저씨가 라디오를 틀어놓아서 흘러나오는 가요를 들으며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명수의 고향역이 흘러나오자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서울역 대합실을 지나게 되었다. 박 아저씨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구두 닦기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정희와 민수를 발견한 그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어디 갔다 와? 저녁 먹으러 다녀왔어요. 정희가 대답했다. 그래, 그래. 잘 먹어야 해. 젊을 때 잘 먹어놔야 나중에 고생 안 한다고. 박 아저씨는 정희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 시선에는 단순한 친절함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만 정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저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정희가 문득 궁금해서 물었다. 박 아저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충청도야. 너희와 같은 고향이지. 정말요? 그럼 더 반가우네요.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인지 너희가 더 각별하게 느껴져. 그날 밤 옥분 여관의 작은 방에서 정희는 잠들기 전까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또 하나의 면접이 끝났고 또 하나의 하루가 지나갔다. 내일은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불안하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을 안고 그녀는 잠에 빠져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서울의 밤을 가로질러 흘러갔다. 일주일이 흘렀지만 명동 무역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정희는 마음을 다잡고 다른 회사들의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다. 하지만 갈수록 현실은 냉혹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경력을 요구했고 연줄이 없으면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다. 그런 정의를 유독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서울역 대합실의 구두 닦기 박 아저씨였다. 그는 정의가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용돈을 쥐어주었고 낙심해서 돌아올 때면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절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관심이 남다르다는 것을 정희도 눈치채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정희가 또 한 번의 면접 실패 후 풀이 죽어 대합실에 앉아 있을 때였다. 박 아저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그녀 곁으로 다가왔다. 오늘도 안 됐구나. 네. 이번엔 정말 자신 있었는데. 박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정희에게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이건 너무 많아요. 받을 수 없어요. 받아. 젊은 게 이런 데서 고생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다. 아저씨가 딸뻘되는 아이 하나 챙겨주는 게 뭐 그리 이상한가? 정희는 망설이다가 결국 돈을 받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아무리 친절하다지만 처음 만난 사이에 이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있을까 싶었다. 그날 밤 옥분 여관에서 민수와 함께 있을 때 정희는 박 아저씨 이야기를 꺼냈다. 오빠, 박 아저씨가 오늘도 돈을 주셨어요. 또, 이번엔 얼마나? 20,000원이나.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처음 한두 번은 그저 친절한 어른의 따뜻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뭔가 이상했다. 정의만 유독 챙겨주는 것도 그렇고 돈의 액수도 점점 커지고 있었다. 정희야, 혹시 그 아저씨가 다른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설마요. 아저씨가 저보다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조심해. 세상엔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민수의 말에는 걱정과 함께 질투의 감정이 섞여 있었다. 자신은 정의를 위해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을 아껴가며 주는데 그 아저씨는 쉽게 큰 돈을 건넨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며칠 후 옥분 여관 주인이 정의를 불러 세웠다. 옥분은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여관을 운영하며 온갖 사람들을 봐온 베테랑이었다. 정의야, 잠깐 이리 와봐. 네, 사모님. 서울역 박 아저씨 말이야. 그 양반 사연이 많은 사람 같던데. 어떤 사연이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끔 술 먹고 와서 혼자 중얼거리는 걸 본 적이 있어. 딸아,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정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딸이 있으시나 봐요? 있었겠지. 과거형으로 말하는 걸 보니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 어쨌든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딸 생각이 나서 그런 게 아닐까? 옥분의 말을 들은 후 정희는 박 아저씨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그의 친절 뒤에 숨겨진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 동시에 그에 대한 연민도 생겼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서울역에 도착했다. 박 아저씨는 손님의 구두를 닦으며 흥얼거리고 있었다. 정희가 다가가자 그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정희야, 오늘은 일찍 왔네? 네. 오늘은 면접이 없어서요. 그래. 그럼 잠깐 아저씨랑 차라도 한잔 할까? 박 아저씨는 도구들을 정리하고 정희와 함께 역 앞 다방으로 향했다. 낡은 의자와 테이블이 놓인 조그만 다방이었지만 따뜻한 난로불이 분위기를 아늑하게 만들었다. 커피 한 잔씩 주세요. 박 아저씨가 주문을 하고 나서 정희를 마주보며 앉았다. 정희야,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시지? 어머니만 계세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박 아저씨의 손이 살짝 떨렸다. 커피잔을 들어 입가에 댔지만 제대로 마시지 못했다. 그랬구나. 어머니 혼자 고생이 많으셨겠어. 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 성공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요. 효녀구나.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딸 자랑스러워 하셨을 텐데. 박 아저씨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정희는 그의 표정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읽을 수 있었다. 아저씨도 딸이 있으셨나요? 박 아저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커피만 마셨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있었지. 아니, 있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지금은 안 만나시나요? 못 만나. 아저씨가 잘못을 많이 저질렀거든. 그 순간 정희는 왜 박 아저씨가 자신에게 그렇게 각별하게 대해주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자신에게서 잃어버린 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닐까? 아저씨,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럴까? 그럴까? 박 아저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정희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다. 네, 분명히요. 그날 저녁 민수를 만난 정희는 박 아저씨와의 대화를 들려주었다. 민수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그 친절의 이유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아무리 딸 생각 때문이라고 해도. 알아요. 하지만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눈빛이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박 아저씨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그의 정체성 자체가 여전히 수수께끼였다. 그날 밤 박 아저씨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여자, 그리고 갓난아기가 찍혀 있었다. 정희야,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그의 중얼거림은 대합실의 소음에 묻혀 사라졌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애절함만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히 빛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 아저씨의 관심은 더욱 깊어져 갔다. 그리고 정희와 민수, 그리고 옥분까지도 그 관심의 진짜 이유에 대해 각자 다른 추측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에는 가까이 가지 못했다. 진실은 박 아저씨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혀 있었고 그것이 밝혀지는 날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다. 11월의 마지막 주, 차가운 바람이 서울 거리를 휩쓸고 지나갔다. 정희는 이제 서울에 온 지 넉 달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박 아저씨의 도움으로 끼니는 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날도 정희는 한 출판사 면접에서 떨어진 후 기운 없이 옥분 여관으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가 짐을 정리하다가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고향에서 가져온 어머니의 물건들 중 하나였는데 서울 와서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이었다. 봉투를 열자 누렇게 변색된 편지 몇 장이 나왔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받았던 편지들인 것 같았다. 정희는 별 생각 없이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았다. 그런데 편지를 읽어내려가면서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영순아, 미안하다. 나는 너와 아이를 두고 떠나야 한다. 집안의 반대도 심하고 내게는 아직 너희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 언젠가 능력을 갖추면 반드시 돌아가겠다. 아이가 태어나면 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으면 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이너스 박정수.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편지의 날짜는 1965년 10월. 자신이 태어나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 박정수.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다. 다음 편지를 펼쳐보았다. 영순아, 소식이 궁금하다. 아이는 잘 태어났는지, 너는 몸조리 잘하고 있는지, 돈을 조금이나마 붙여보낸다. 아직은 이것이 전부다. 조금만 참아다오. 마이너스 정수. 세 번째 편지의 내용은 더욱 절절했다. 영순아, 나를 용서해다오.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다. 빚만 늘어가고 있어 당분간은 고향에 갈 수 없을 것 같다. 정희가 벌써 3살이 되었다니. 아빠 얼굴도 모르는 딸에게 너무 미안하다. 언젠가 반드시 당당한 아버지가 되어 돌아가겠다.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박정수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 마지막 편지는 1970년에 쓰인 것이었다. 영순아, 이번이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돌아갈 자격을 잃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술에 찌들어 폐인이 되어가고 있다. 차라리 죽은 것으로 알고 살아가거라.
정희에게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해다오. 그게 너희에게도 나에게도 나을 것 같다. 정희야, 아빠를 용서해다오. 마이너스 정수. 정희는 편지를 들고 있던 손을 놓고 주저앉았다.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가 떠올랐다. 서울역의 박 아저씨.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의 그 애절한 눈빛, 유독 자신만을 챙겨주는 그 마음, 그리고 며칠 전 다방에서 했던 말들. 설마, 설마. 정희는 벌떡 일어나 옥분에게 달려갔다. 사모님, 박 아저씨 성함이 뭔지 아세요? 박 아저씨? 아, 박정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정희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박정수? 편지 속에 그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다. 게다가 고향도 충청도라고 했었다. 혹시 박 아저씨가 언제부터 서울역에서 구두를 닦으셨는지 아세요? 글쎄, 내가 이 여관 시작한 게 15년 전인데 그때부터 있었으니까. 아마 그보다도 더 오래되었을 거야.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편지들을 다시 펼쳐보니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나이, 이름, 고향,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각별한 관심. 저녁이 되어 민수가 돌아왔을 때 정희는 편지를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희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있어?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수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편지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럼 박 아저씨가 정말 너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게 일치해요.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해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분노와 그리움, 원망과 애절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용기를 내어 서울역으로 향했다. 박 아저씨는 평소처럼 구두 닦기 도구를 펼쳐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희가 다가가자 그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정희야, 아침부터 웬일이야? 정희는 편지를 꺼내 그 앞에 내밀었다. 박 아저씨는 편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건 어디서? 어머니 유품에서 찾았어요. 박정수 아저씨. 박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20해 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고개를 땅에 쳐박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정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말 제 아버지세요? 그래.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하지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은 없다. 정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분노와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에서 자신을 지켜보면서도 정체를 숨길 수 있었을까?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할 자격이 없어서. 너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가 어떻게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겠니? 그래도 알 권리는 있었잖아요. 박 아저씨는 무릎을 꿇고 정희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다. 용서해다오, 정희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서울역 대합실의 아침 시간이 멈춘 듯 했다. 20년 만에 부녀상봉이었지만 그 순간은
눈물과 아픔으로 가득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둘에게는 세상에 오직 자신들만 있는 것 같았다. 진실이 밝혀진 이 순간부터 정희와 박 아저씨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었다. 서울역 대합실에 흐르는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 박 아저씨와 그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리는 정희. 주변의 소음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그 공간을 채웠다. 정희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기도 했다. 원망과 그리움, 분노와 애절함이 가슴 속에서 뒤엉켜 있었다. 정희야. 박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고개는 여전히 들지 못한 채였다. 20해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매일 밤 너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너 생각이 났어. 그럼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자격이 없어서. 빚더미에 앉아 술에 찌들어 사는 폐인이 어떻게 당당하게 딸을 찾아갈 수 있겠니? 차라리 죽은 것으로 알고 사는 게 너와 어머니에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더욱 쏟아졌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품었던 원망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세월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다. 몰라.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어. 가끔 고향 사람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너를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박 아저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다시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영순아. 미안하다, 영순아. 내가 정말 못된 놈이었다. 정희는 아버지의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도 지난 20년간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망할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멀리서 민수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공장에 가는 길에 정의가 없어 걱정이 되어 서울역에 들른 것이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희야. 정희가 민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정희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아저씨도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박 아저씨는 민수의 말에 비로소 고개를 들고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20년간 쌓인 죄책감과 아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정희야, 나는 너에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하지만 딱 한 번만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정희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박 아저씨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20년 만에 딸의 입에서 나온 아빠라는 말이 그의 가슴을 관통했다. 고마워. 정희야. 정희도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다. 아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하다, 정희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부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20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을 쏟아냈다. 주변 사람들도 이들의 사연을 짐작했는지 조용히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민수는 한 발 물러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질투나 불안감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감동이 가슴을 채웠다. 정희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찾았다는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기도 했다. 한참 후에야 부녀는 서로에게서 떨어져 앉았다. 박 아저씨는 손수건으로 정희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정희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빠는 여전히 가진 게 없어. 이 구두 닦기 일이 전부야. 괜찮아요. 저도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는걸요. 그래도 너는 젊고 능력이 있잖니. 아빠는 이제 늙고. 정희가 아버지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다시 만났는데 나이나 가진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함께 살아요.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박 아저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정말 그래도 되겠니? 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민수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아저씨, 저도 정희와 함께 도울게요. 우리 모두 가족처럼 지내요. 박 아저씨는 민수를 고마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고마워, 민수야. 정희가 너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야.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옥분 여관으로 갔다. 옥분은 사연을 듣고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박 아저씨가 정말 정희 아버지였단 말이야?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사모님도 이제 아셨으니까 앞으로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이제 진짜 가족이 된 셈이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20년 만에 아버지와 딸의 첫 식사였다. 박 아저씨는 정희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반찬을 계속 집어주었다. 많이 먹어, 정희야. 그동안 제대로 못 챙겨줘서 미안해. 아빠도 많이 드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챙겨드릴게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희의 얼굴에 처음 보는 행복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서울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가 말했다. 아빠, 내일부터는 구두 닦기 일 그만두세요. 우리 뭔가 다른 일을 찾아봐요. 하지만 이 일이 익숙한데. 아빠가 젊었을 때 하던 일이 뭐였어요? 사업을. 하지만 실패했잖니.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작은 것부터. 박 아저씨는 딸의 적극적인 모습에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20년간 체념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았다. 정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빠에게 새 생명을 준 것 같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뭘 고마워해요? 서울역 대합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정희에게 더 이상 차가운 임시 거처가 아니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준 운명의 장소였다. 아빠, 내일부터 우리 새로 시작해요. 그래, 정희야. 이제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겠다. 민수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 함께 힘내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서울역 대합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따뜻한 봄날처럼 포근했다. 긴 이별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열리고 있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함께 걸어갈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20년 만에 재회한 부녀가 서로에게 하는 약속이었다.